중국 상황도 네. 그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은 사실 좀 확진자 수가 지금 잦아드는 분위기잖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중국 정부 공식 통계는 잦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 중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보면은 상하이, 그다음에 광둥성, 산둥성, 그리고 항저우를 중심으로 한 절강성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돌아온 그 중국인 유학생들에 의해서 지역 간 감염이 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유행할 때가 가장 사망률이 높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7만 개 극장들 이제 개봉 준비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중단시켰고요. 개봉 준비를 했다가 예. 그리고 현재 그 학교와 관련해서도 온라인과 관련된 수업은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고요. 뭐 스포츠 게임 같은 경우에도 전혀 그 운동장에서 할 수 없도록 지금 강하게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그 4월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전인대회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종식 선언은 아마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인대를 뭐 할 수는 있겠습니까? 하긴 됩니까? 네, 아무래도 너무 늦췄을 경우에는 예산 집행이라든지 정책과 관련된 판단이 너무 늦어지면은 중국이라는 14억의 인구의 공장이 가동이 그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중국도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지난달에 후베이성 봉쇄가 완화가 됐고요. 또 오는 8일에는 우한 봉쇄도 풀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저녁에 다니는 그 사람들 보면은 3단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노란색, 그다음에 황색, 청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붉은색이라든지 노란색의 그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자기 그 등급 인체 등급이 낮아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풀리더라도 다른 쪽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각 그 건물마다, 호텔마다, 그 공공기관마다 그 길거리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서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회의장 앞에서 전부 온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은 상태는 긴장된 상태가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을 이렇게 스마트 스캐너로 다 구분해서 이렇게 출입 통제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현재 드론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3만 5천 개 이상의 그 AI 기능이 포함된 그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항상 체크하고 있고요. 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장착돼서 나갔을 경우에는 바로 경고음을 울려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모든 통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준석 교수님, 그런데 이제 중국의 그 통계로만 본다면은 지난 3월 같은 경우에 제조 PMI 지수가 좀 회복이 되니까 중국의 공장들이 뭐 잘 돌아가면서 다른 나라와 달리 경제가 좀 정상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있던데. 글쎄요. 그런데 여기에 좀 그 다른 인터뷰에서 다른 전문가님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은 예. 그건 좀 꾸미는 숫자가 아닌가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계 같은 걸 가동시켰지만은 그렇지만은 실제로 만드는 거는 없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이제 중국이 만약 가동됐다고 해도 누가 사갈 사람들이 있어야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이렇게 지금 수요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중국이 만들 수가 있다고 해도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회복된다고 해도 전 세계가 회복될 때까지는 이게 좀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또 그 다시 재발 문제가 조금 나왔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항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아마 이탈리아 같이 그렇게 진짜 많이 걸리는 데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항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2차 감염의 염려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계속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중국은 27일 날 큰 그 결정을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방역이라는 한 마리 토끼를 잡았지만 지금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결정이 됐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취업자 수는 7억 7,500만 명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2억 500만 명인데요. 현재 생산 재결이 80% 중국 정부 피원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현재 2천만 명이 제조업 부분에서 실업자가 발생되어 있고요.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3억 7천만 명인데요. 이 중에 업무 재개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1억 8,500만 명이 서비스 부분에서 실업이니까 2억 명이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그 공장을 가동하더라도 수요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런 수요 자극을 위해서 앞으로 뭐 5G라든지 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는데 현재 감염자가 잡히지 않는 한 이 부분들도 하반기 이후에나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상반기까지 세계 어떤 나라도 세계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성장 엔진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제조업의 중국의 PMI 지수도 우리 양 교수님에 의하면 좀 믿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데 뭐 확진자 숫자도 좀 믿기도 어렵고 이 PMI 지수도 믿기 어렵고 경제 통계를 어떻게 좀 신뢰할 수가 좀 없기 때문에 판단도 좀 어렵겠어요, 중국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가장 좋은 거는 우리나라의 그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의 환경을 보면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넘어오지 않는다면은 그 중국의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때가 공장이 재개되는 시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미세먼지를 보고 미세먼지를 중국의 보고 상황을 중국 가늠해 볼 수 가늠해 볼수 있겠군요. 있겠다. 예. 네. 그럼 전체적으로 중국의 성장률 전망도 뭐 미국 못지않게 굉장히 안 좋죠. 어떻습니까, 양 교수님? 지금 대부분 기관들은 한 1% 정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1%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베이스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 지금 유례가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솔직히 얘기한다면 지금 예측하는 숫자를 얼만큼 믿어야 될까 몰라요. 만약 지금 뭐 거의 기적이기 되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6월 되면은 코비드가 다 뭐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는 성장률이 꽤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또 그냥 과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6월 이후에도 네. 심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뭐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죠. 네. 시진핑 주석은 어젠가요? 그 생산 공장을 처음으로 이제 방문하면서 뭔가 경제 회복의 의지를 보이면서 리더십을 이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 한 2월서부터 3월 초까지 어디 숨어 있다고 뭐 많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얼굴이 보이지도 않고 어떤 예. 리더십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우한시는 계속 그냥 아주 침체하게 그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이라도 나서서 좀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좀 그 공산당 리더십까지도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 좀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조사님도 그렇게 어떻게 좀 네,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지금 현재 시진핑 국가 주석의 권위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또한 그 정적들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뭐 그 지도력을 좀 발휘해 줘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경우에 상경원 정도에 달하는 지금 그 소송에 국제 소송에 지금 휘말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조기 진압하고 세계의 자신들이 모범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강하게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삼경원의 국제 소송이 예,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까지도 현재 그 중국이 이번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일본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도쿄올림픽 연기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결정 이후에 좀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의심 많이 하고 예. 있죠. 일본 경제가 일부러 그냥 테스팅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테스팅하는 것을 굉장히 좀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코비드 초기에 했던 것처럼 숫자가 너무 올라가면은 뭐 경제에도 좋지 않고 자기한테도 좋지 않으니까 좀 테스팅을 일부러 막지 않았느냐 그런 네.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일본도 지금 뭐 중국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무리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해도 팔 데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일본도 역시 뭐 미국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자기 격리 같은 걸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다른 나라들하고 다 비슷한 문제를 지금 네. 좀 겪고 있는 거죠.
이번에 뭐 일본의 그 제조업 경기 조사, 제조업 지수라든 단칸 지수가 결국 마이너스가 돼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아주 안 좋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와가지고선 이제 어차피 올림픽은 흘러갔고, 네. 그 다음에 또 경기가 이제 그 올림픽을 통해서 경기를 좀 부활시키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뭐 거의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좀 그 이 코비드라도 좀 처리하자. 그런 입장으로 좀 전환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너무 좀 과거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또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도 좀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2분기에 그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갔고요. 이번 그 3월달, 저 3분기까지도 마이너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가는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뭐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36조 엔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고용 창출을 위해서 임금의 90%를 보존해 주기로 했고요. 또한 가계 지원을 위해서 5만 엔 정도의 그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상품권을 좀 포함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50만 원 정도. 예. 1인당 뭐 가구당 하는 겁니까? 예, 가구당 예, 주는 네.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일본 경제가 회복되려면은 아무래도 뉴욕시처럼 아주 봉쇄를 시켜서 아예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의료 붕괴가 금융위기까지 올 수가 있고요. 또 10% 소비세율을 일시적으로라도 제로까지 낮춰야 되는데 아베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경제는 상당히 좀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지금 유럽 상황도 심각하잖아요. 어느 정도 상황인 겁니까? 유럽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금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더 빨리 그 사망자가 늘고 있고 전염자도 늘고 있고요. 독일도 전염자 자체는 늘고 있지만은 이상하게도 치사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좀 불행 중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영국이 이제 곧 유럽 EU를 떠나겠지만은 영국도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가지고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통계는 좀 나오진 않고 있지만요. 네. 그 타격을 받은 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통계들이 안 나와 있지만은 지금 그 국제 투자은행들이 하고 있는 예측을 본다면은 네. 미국 성장률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요?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1.5%를 낙관적으로 본다면은 유럽은 한 3%대를 좀 지금 마이너스.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물론 그것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은 유럽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는 쓸 수 있는 무기가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재정이, 중앙은행은 네. 벌써 0% 금리로 갔고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고요. 그러니까 네. 내릴 수 있는 것도 좀 내리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여러 국가들의 좀 합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뭐 양적 완화하는 것도 뭐 가능은 하지만은 미국보다는 더 네. 어렵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을 취한다고 해도 국가마다 다 따로 재정 정책을 취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지금 겪고 있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서 돈을 구워야 되겠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그냥 그리스의 돈을 빌려주기를 굉장히 네. 소극적으로 봤는데 그만큼 돈을 다른 국가에서 다 구울 수가 있느냐 네.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국가들은 심한 봉쇄령을 내렸지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데는 심한 봉쇄령을 내렸지만 또 어떤 국가들 뭐 네덜란드 같은 데는 봉쇄령을 아직 안 내렸고 그 유럽에서 좀 그 자유롭게 국경을 넘는 것이 그 유럽 그 EU의 하나의 특징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경제 문제를 따지기 전에 지금 이런 근본적인 어떤 제도 문제 그리고 이 코비드 문제를 다루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 소장님, 예. 그 뭐 이렇게 각국이 다 이렇게 안 좋지만 그런 영향 중에 하나가 유가가 워낙에 지금 폭락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다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사우디에 좀 전화를 해가지고 조금 이제 감산을 뭐 하면서 반등을 했는데 이런 게 좀 지속 가능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유가 하락은 막
막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현재 올해 들어와서 국제 유가는 50% 하락하여 있는데요. 미국이 중재해서 1,000만 배럴, 아주 잘해서 1,500만 배럴 정도 하루에 감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전 세계 인구의 30억 명이 이동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유가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하루에 2,000만 배럴 정도가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비축률을 50만 배럴 정도 늘리는 방법인데 이 방법도 그러니까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유가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셰일 기업들의 파산이 현실화되는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셰일 기업들이 설비를 담보로 해서 발행했던 자산 유동화 증권, 소위 말해서 ABS 같은 파산 상품들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 국제 에너지 기구도 이 문제를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협조 감산을 1,500만 배럴 정도 해주고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2분기 중에 종식돼야지만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되고 그래야지 금이라든지 국제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이런 선순환이 되는데 이런 상황은 지금 희망 상황이고요. 앞으로 상황은 좀 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현재 금융 위기로 전염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또 조용찬 미중경제산업연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